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의원이 아닌 요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수엄마 이재정 요원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이신데 요원으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 우리 신인기 네. 엄마 시대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편안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예. 사실 정치 얘기 딱딱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 비록 저희가 여당이 됐지만 맘 놓을 수 없는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환한 얼굴로 편안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일단 출발 좋습니다. 출발 괜찮나요? 출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인교회 엄마 시대 저희가 이제 한 3주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아침을 좀 책임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우리 이재정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네. 제가 아침에 그 국회에 와서 씻습니다. 예. 일찍 새벽에 와서 씻는데 아침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의원님들은 예. 이제 다들 부지런하셔서 아침 일찍 나오시는데 의원님들 이제 예. 씻는 곳에서 만나 뵀는데 오늘 엄마 시대 간다 했더니 오. 다들 부러워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들 불러주세요. 우리 아유, 많은 너무 엄마들 좋습니다. 뵙고 왔어요. 아침에 자랑하고 저희 왔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님께서 홍보 대사로 예. 저희 엄마 시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더 많은 우리 엄마 시대 많은 엄마들 오실 수 있도록 네. 하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민병덕 의원님 나오셨는데 네네. 저희가 디지털 자산 엄마로 임명해드렸습니다. 그 엄마 우리 같은 지역구거든요. 같은 지역구시고. 네, 안양에서 안양에. 강북구 의원님과 이렇게 예, 오빠 같이. 동생 하면서 정말 아, 엄마 같은 분이에요. 아, 정말 엄마 같은 따뜻하시고 분이고, 또. 네 강북구 예. 의원님은 또 아빠 같은 분이고, 예. 네 제가 많이 지도 편달 받고 있는 선수는 예. 저보다 늦더라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 선배님들이신데 너무 든든하게 안양에서 정치를 하고 진짜 있어요. 든든하실 것 네,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예. 네. 저는 또 의원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아니 요즘에 연이은 인사청문회 또 청문회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요즘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제 새까맣게 탔어요. 대선 예. 때 주로 야외 근무를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유세 본부장 맡다 보니까 새까맣게 타서 이 새까만 걸 돌릴 새도 없이 사실 뭐 누군가는 팩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하얘진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냥 저는 누군가는 억지로도 태닝을 하는데 그냥 태닝 했겠거니 하고 요 얼굴로 지금 예. 3명의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까지 했었어요. 어제 저희는 외교통일위원회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하고 예. 그 마지막을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김상환 우리 헌법재판 소장님 인사청문회 위원장 맡아서 어제 저희가 보고서 채택하고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슈퍼위크 이제 어느 의원님들 할 것 없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조각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쓰셨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청문회를 저는 이제 청문회를 뭐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를 한 번에 하면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챙길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특히 사실은 이제 야당이면 포인트별로 나눠 맡으면 되는데 여당일 때는 야당이 요청한 자료들도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뭐가 나올지 그것에 모르잖아요. 대해서 그렇죠. 그것에 예. 대해서 우리 역시도 검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보자께도 여쭤보고 부처에도 예. 여쭤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후보자의 자질을 위해 정책질의 잘 안 하시잖아요. 야당은 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책질의 부분은 사실은 좀 신나긴 해요. 이분하고 뭔가를 그릴 수 있겠다라고 약간 꿈꾸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회와 또 행정부 간의 관계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시작해보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책질의 준비하고 예.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또 미래를 같이 맞습니다. 열어볼 수 있다라는 들떠서 합니다. 예, 업된 기분으로. 맞아요. 그 부분도 참 인상 깊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좀 네네.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뭐 이제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 폭력 혐오가 좀 확산된 배경 이게 좀 어떻게 분석을 좀 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소수의 그룹
그것도 예. 굉장히 열광적으로 또는 때로는 선을 넘어가면서 했던 그런 그룹에 의존하게 됐고 그들의 폭력적 행위라든지 선을 넘는 정치적 행위를 빙자한 그런 폭력적인 그건 언어 폭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폭력이 있겠죠. 위법적인 예. 뭐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것들 용인하고 때로는 조장하고 했던 것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정상성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예. 그 비정상성을 용인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조장하는 정부가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정권만 저는- 바뀌었어요. 예, 저희가 근데 지금. 저는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 사실 윤석열 씨의 그 어퍼컷 세레모니라든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입틀막 내지는 또 국회에 나가서 국무위원들한테 싸워라.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네, 네. 또 내지는 자총 연설 가가지고는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혐오적인 네. 언사를 대통령이 쓰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은 싸움을 말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럼요. 국민 통합을 해도 부족한데 완전히 거꾸로 했거든요. 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혐오를 양산시키는데 기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두머리셨잖아요. 예. 우두머리셨죠. 시절을 착각하시고 정말 대한민국 지금 2025년을 맞은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대통령이었죠. 예. 시절 착각 대통령. 아니 근데 그 시절도 뭐 그렇게 많이 지난 건 아니었지만 그 권력이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칠 때 그리고 나쁜 짓을 할 때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권력 편에 서 있었고 네. 또 언론도 침묵하고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언론 있으면 같이 권력 자랑 힘 모아서 괴롭히고 네. 이제 이랬던 게 사실 우리의 근 과거입니다. 가까운 과거라서 맞습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종합적으로 한번 각 영역별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 예.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제대로 모든 걸 바꿔내려면은 이 시간만으로 사실 부족할 정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금도 뭐 효용감 느낀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과치를 내기에는 해야 될 일들 남아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산적한 지금입니다. 한적하죠, 지금. 예. 국민들도 손 놓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예. 손이 많이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또 그게 우리 애국심이기도 네, 하니까요. 네. 그렇게 연결이 또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외교부 관련해서는 이건 좀 어떻습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때 이제 박진 장관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그 기자는 지금도 이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하고 비슷한 처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취임하면서 MBC에다가 공식 사과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외교부가 사실 낄 문제는 아니었는데 막 소송까지 제기해가면서 굉장히 그 네네. 적극적인 정권 옹호를 하는데 부처가 이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수뇌부긴 합니다만은 아니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이제 박진 장관도 의원 출신이시고 이 의원 많이 예, 하셨죠. 예. 어떤 사건마다 얘기를 안 나눴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요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드리겠다는 취지가 그건 아니라 아니고, 예. 결국은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자행된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너무 자명하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조현 장관님도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부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파악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교부 스스로 한 일 아니고 지금까지 추단하기로는 대통령실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예.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모든 조치, 사과를 포함해서 모두 하겠다. 예.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대로 이행하셨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을 겪으면서 신상 필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벌 줄 때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악질적인 사람 더 주고 또 반성하면서 협조하는 사람은 또 그거 감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신상. 정말 잘한 사람, 또 저항한 사람은 극진한 정말 우리 사회가 맞습니다. 예우를 통해서 이 선례를 좀 제대로 남겨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될 것 같아서. 그래야 조직이 또 건강해지고 네. 그렇게 버텨진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 그래야지- 외면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정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그렇게 부분도 하겠습니다. 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좀 한번 네, 네, 챙겨주시면 물론입니다. 좋겠습니다. 외교부 관련해서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비판을 많이 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 외교안보 중에 가장 위험하거나 무능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은 게 국익에 도움된다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1호기만 떴다 하면 사고가 연달았었어요. 아하.
그것들 특히 예.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진도 아니었잖아요. 외교 현장에서 늘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사진들에 우리가 국뽕조차 느낄 수 없었잖아요. 예. 그랬던 시간 동안 사실은 국익 경쟁이 시쳇말로 장난 아닌 시대에 우리가 얼마만큼 뒤처졌을까를 떠올려 보면 참담하죠. 이게 결국은 외교가 예전같이 뭐 외부의 일이다 또는 뭐 결국은 이제 그 나라 간의 관계만의 일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게 요즘 아니겠습니까? 예. 네,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그럼 다자체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농민들이 겪는 거, 뭐 소비자들이 겪는 거 이것들이 다 외교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 모든 것에 손을 놔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악화시킨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 떠오르면 제일 마지막 모습 뭐였습니까? 그 여러분들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민간국가 지정, 미국으로부터 민간국가 지정 당했잖아요. 예. 동맹인 나라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나열하는 국가 보면은 뭐 쿠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국가 취급당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미국하고 공유하고 협력할 수 없는 민간국가 지정을 당했어요. 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아직 그 문제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가 해까지겠다고 그렇게 시쳇말로 동맹을 그렇게 금가옥조같이 엮여놓고 동맹한테 뒤통수 치듯이 말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해도 뭐할 판에 그것들이 핵을 가지겠다라는 어떤 패권적 인식, 택도 아닌 패권적 인식이죠. 예. 그거는 이제 자주적 국방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부하내동했던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국 우리 산업을 어렵게 했거든요. 예. 그것도 외교에서 실패한 것들 중에 하나였죠. 이게 다양한 분야의 뿐만 다양한 아니라 영역이다. 대일 외교. 대일 네, 외교. 네. 아, 놓칠 수 없죠. 그거 오염수부터 뭐 맞습니다. 많았죠? 일본과의 관계도. 네. 예. 그리고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 복원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얼마나 상처를 안은 채로 돌아가셔야 했던 그분들 얼굴 떠오르면 분노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 예. 또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외교안보 정책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단순하게 풀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긴다고 네. 저는 보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그 위상 이것도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대외 관계라는 거가 우리 내부도 변하지만 외부도 늘 시시각각 변하는 건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민감하게 관심 있고 공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네네. 전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네네. 결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좀 복잡성과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지정학적인 유리함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적재적소에 써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일로 보호할 것이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약간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정쟁화되는 진영화되는 네,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어서 어느 정파가 잡더라도 조금은 이 외교 안보를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좀 단순하게 풀어왔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교조적으로 진보의 논리와 소위 보수의 논리를 네. 딱 획일화시켜 놨던 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좀 맞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역시도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좀 기존의 것들을 답습했었고 답습해도 되는 국제 정세가 여전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정말 바뀌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뭐 트럼프의 뭐 등장 그거는 그냥 뭐 또 하나의 그냥 사건의 추가일 뿐이고 국제 정세 자체가 예전보다는 더욱더 복잡 다단해졌고 예. 우리가 다 신뢰하고 있었던 뭐 WTO 체제라든지 그걸 이제 다자 체제라고 하는데 예. 다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약속이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간 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지금 근데 최근이거든요. 벌써 미국부터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건 정말 보호주의 이런 것들은 도미노 현상 같거든요. 한 나라가 시작하면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경제 안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우리도 빗장을 걸어잠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누군가한테는 미국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실용 중심,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과제는 우리나라만의 국익이 아니라 저는 좀 세계적 리더의 모습도 이제 대한민국한테는 그럴 역량 갖췄다. 예. 그리고 우리한테 기대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정치권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바로 4강 중심이나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뭐 넓게 쳐서 뭐 EU 뭐 이런 나라까지 포함한 그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소위 이제 남반구라고 했을 때 저희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예. 떠올리잖아요. 근데 뭐 굳이 위치만 특정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기후 위기라든지 총체적 위기 자체가 지금 전 세계를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정부는 이제 하고 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서 목소리를 낼 땐 또 내는 게 네. 지금 우리 국격에 맞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한반도만 놓고 보자면은 뭐 한미일 그리고 이제 북중러 이렇게 네. 좀 진영 대립이 더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건데 조금 더 뭐 한미일로 가면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외교도 좀 쉬워 보이고 좀 뭔가 이게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외교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과거에 노태우 정권이나 YS 정권에서도 북방 외교를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설득을 통해서 아이 보수 정권에서 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해서 좀 더 이 진영 대립을 좀 우리가 완화하는 좀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얘기했지만 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네, 그게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신을 이어와서 14선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기릴 수 있는 남북 간의 합의들이 이끌어져 남북 왔거든요. 기본 합의서도 때 나왔고요. 맞습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한 지적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북중러가 공고하고 한미일이 공고한 듯해 보이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묘하게 다르고요.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 북한 또 미묘하게 안 달라요. 친해요. 북한하고 네. 중국도 사실은 안 친한데. 근데 그것들을 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외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한미일도요. 지금 저도 일본 의원들하고 교류도 예. 열심히 하고 톡도 열심히 합니다. 오. 얘기를 나눠보면 예. 우리가 미국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일이 뭉치자라는 얘기 굉장히 이제는 서스럼 없이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중국하고 교류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요.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 윤석열 정부는 안 읽었죠. 예. 네. 그러니까 게을렀죠. 네, 게을렀죠. 무지하고. 네, 그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외교의 예. 이제 다층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북 관계라는 걸 우린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지위에 있고 또 통일이라는 거는 사실 반대하기는 명분이 약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의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도 사실은 뭐 과거처럼 우리가 뭐 대북 강경이냐 유화냐 이것만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진짜 원칙을 가지고서 통일을 좀 이뤄 나가는 좀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좀 접근해서 좀 이렇게 이 동아시아의 복잡한 관계 속에 우리가 좀 주도권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담대한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방안이 담대한 구상이었는데 전혀 담대하지 않은 담대한 뭐 한계가 구상이었거든요. 없어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진짜 담대한. 예. 네. 하여튼 이재명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네. 좀 그게 좀 가능했으면 네. 하는 마음이 좀 국민들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외교안보 이야기를 좀 마쳤고요. 아, 요거는 그러면 하나 일단은 좀 여쭤볼게요. 외교안보 관련된 거니까. 네. 최근에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에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이제 북한인권법에서 남북 인권 협력에 관한 법률로 이제 법의 명칭을 이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재의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 좀 어떤 차별성을 좀 지니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계속 듣고 있는 얘기가 북한 인권법에 따른 이제 인권재단의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북한 인권법이 말은 그럴싸해요. 북한 인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없죠. 예. 네,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변호사 출신의 이재정 의원도 예. 우리 인권만 중요합니까? 북한 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진짜 인권의 방점을 찍은 것인지 되묻고 싶은 거죠. 북한 인권법이라는 그 법률의 구조나 출발 자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그 네. 남북 관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해내서 북한 인권을 리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작 북한을 고립시켜서 북한 인권을 더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이었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인권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지 말고 정말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의 소지를 삼아보자라고 해서 표제를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름 네네. 자체를요? 네네. 예. 우리가 동지라 얘기하면서 남북 간의 언어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그러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인식일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리드하고 더디더라도 그들을 개방하게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진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네네. 실질적인 인권의 향상 이걸 좀 도모해 보자. 지금 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은 예. 그냥 북한을 탈출한 이제 우리 북한 일탈 주민을 토대로 한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그때의 그 진술들이 지금은 검찰로 가거든요. 예. 나중에 통일돼서 누구 오면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수사기관 느낌이에요. 약간 윤석열 스타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북한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나중에 또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지금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지를 고민을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북한이 가깝지만 되게 멀잖아요. 정보도 맞아요. 많이 차단돼 있고. 근데 저는 탈북자분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정말 따뜻하게 잘 맞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대우도 똑같이 하면서 맞습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진짜 북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융화시킨다면 북한을 이해하고 또 국민들께도 북한을 이해시키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막 뭐 삐라 뭐 보내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왜곡돼 있는 대결적인 맞아요. 이게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구닥다리고 지금 현실을 옛날식. 몰라요. 예. 코로나가 있어서 이제 잠시 조금 뭐 벽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북한하고 지금 북한에 계신 분하고 우리 남한에 와 있는 분들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예. 예, 뿐만 아니라 돈 서로 주고받습니다. 돈도 주고받고. 예, 벌어서 보냅니다. 등등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 남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어떤 분들은 동경하기도 하고 예.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가 얘기하는 북한 주민 정말 붕괴시키고 싶으면요 예. 교류를 통해서 더 그들의 활발하게. 맞아요. 그쵸. 정말 예. 북한 붕괴론자들이라면 그런 방식의 접근을 고민을 했었어야죠. 근데 북한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자께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북한을 이탈해서 온 소위 탈북자 분들 어떻게 다뤘어요? 약간 우리 보수층들이. 도구화시킨 게 많았어요. 맞아요. 니네 십자가 밟기 안 하면 아직도 그 때를 못 벗은 걸로 알겠어 하고 약간 위험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예, 유우성 씨. 맞습니다. 예, 조작 간첩 사건도 예, 있었고. 조작 사건도 예. 만들었죠.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할 때 늘 국가보안법 사용하거든요. 예. 윽박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경계인의 지위에서 우리 사회에서 1등 시민이 아닌 것처럼 불안하게 삽니다. 예.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분들도 보수가 안 챙기고 있어요. 예. 너무 나몰라라 하고 있죠. 과연 진심으로 북한 인권을 위했던 게 보수였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제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오히려 더 나섰고 우리 진보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예.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네. 좀 새로운 개념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 하자주의자이기 네. 때문에 예, 어려워도 이건 참 누군가는 해야 될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교안보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많이 해봤고 좀 김건희 특검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좀 나눠보면 또 의원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즉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와. 그리고 뭐 민중기 특검이 뭐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은 초반부터 좀 우려됐던 것은 판사 출신이라 이게 좀 수사에 능하겠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의혹은 굉장히 그 그물처럼 방사형으로 많이 뻗쳐놨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뒤에 있는데 네, 네. 그걸 증거적으로 잡아내는 데에는 지금 얼마만큼 성공하고 있느냐 조금 중간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것이 저는 그 출신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 예.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사의 기법이라든지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근데 또 수장이 되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의 우려가 여전히 있어서 지금의 결과치에 대해서 또 아쉬운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수사 역량을 더 지금 발전시키면서 예.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수사 역량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고비고비마다 이제 국민적 동의를 더 얻어내는 거. 물론 여기에 대한 공분이야 시작할 때부터 똑같았지만 예.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건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상황들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국민이 우리 국민들이 좀 박수 쳐주고 예. 그래 더 잘해보세요 하는 국면이라서 뭐 후한 점수를 줄 수 응원을 없다. 일단 예, 해주자. 예, 후한 예.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비판적 시각에서 우려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참 중요한 게 워낙 수사 내용이 많고요. 맞아요. 또 밝혀지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네. 신규 건들을 지금 벌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요한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명태균 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정당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지는 사유화해서 매매하고 거래했던 그 민낯을 갖다가 밝혀달라. 네. 이게 국민적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이 계엄의 트리거가 됐던 사건도 창원지검에서 수사보고서 올렸는데 뭉갰잖아요. 심우정 검찰 체제하에서.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참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수사를 좀 기백 있게 특검팀이 갈 수 있겠느냐. 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명태균 게이트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이것들이 우리가 터지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한다고 보지만 대부분 좀 짐작하고 있던 보수 정치의 구조였을 것 같지 않나요? 예. 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고루한 너무 오래된 이런 폐부를 들여다본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의 타협이 있을까 염려되는 지점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좀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다가갈 때는 국민들은 좀 일반 국민들은 지치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이것들을 좀 구체화시켜내는 설명들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걸 뭐 흥미 요소로 느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평 문제라든지 양평 주가 고속도로. 고속도로 예. 문제라든지 그다음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조금씩 또 진척도 보여가면서 이 전체 사건을 이끌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치의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는 국민이 어느 정도 듣다 보면은 좀 지칠 수 있겠다. 또 이 시간들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름도 맞아요. 헷갈립니다. 네네네. 네, 이름도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은 검찰은 결국 특검은 수사하는 기관이긴 예. 하겠지만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중간중간에 국민께 설명하는 것들이 예. 조금 더 기술적일 필요 있겠다. 전략적일 필요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종교단체와의 연루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통일교, 네. 또 극동방송, 그리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뭐 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뭐 특검의 종류는 네, 좀 네.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치고 나가는 부분. 근데 이게 사실은 기존 검찰이면 하기 매우 어려운 수사 대상일 네.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증거에 다가가는 게 과연 쉬울까 하면서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알고 있지만 들여다보지 않았던 공간을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과정 안에서 어려운 고비는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되고 중단되는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얽혀 있는 권력 관계는요. 너무 찐덕하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네. 굉장히 큽니다. 깊고, 통일교의 역사요. 통일교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 사회 곳곳의 역량들. 예.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도 우리 사회에서 많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되는 거는 이것들이 지치지 않고 가기 위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특검도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아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든 게 이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깊냐면 지금 종교단체도 언급했고 또 리박스쿨도 어떻게 됐는지 참 걱정투성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뭐 절망적으로 볼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갈 길이 좀 멀고 그게 험해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네, 싶은 네. 건데 네.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한 의지를 더 가지고 헤쳐나갈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 관련된 수사에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영장 청구했다 기각이 났고요. 그 최혜병 특검에서는 지금 이제 모해위증죄로 사실은 그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해병대 총 책임자죠 별 3개.
여기도 지금 기각이 났어요. 어제. 이 법원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좀 의원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예. 수사의 원칙이고 다 알겠습니다만은 법원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해오던 그런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건에서 그 사람이 차지한 비중이나 지금까지 수사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 측면에서 자꾸 길을 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해병대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 핵심인 거고 드론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북한이 꼭 되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이제 뭐 어떤 걸 요구하고 있기도 한데 좀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그냥 단순히 그 하나의 죄목에 해당하는 죄인을 죄인의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영향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그 책임감을 판사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사건요. 정말 그 하나의 어이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외환이 있을 뻔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법부에다가도 참 되묻고 싶은 게 결국 외환이라는 범죄 우리가 구경이나 해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내란과 외환. 그 낯섦 때문인가? 네, 아니 그러니까 낯설기도 낯설지만 이게 그만큼 나라가 뒤집어질 거의 반국가 맞습니다. 범죄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사 나온 정도만 봐도 그냥 국민들은 다 뒤집어지잖아요. 네. 근데 판사들은 진짜 기사도 안 보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건 기록을 봤을 텐데 기록을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참 태연하고 평안한가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은 느끼는 불안감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사회 지도층들이 결국에는 더 민감하고 더 단죄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니까 이거는 좀 주객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또 느낌이 외통이 들거든요.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은 예. 있지만 이제 말씀을 조금만 그 외환 부분에 더 말씀을 드리면요. 드론 사건과 관련해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 결국은 저희가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이제 제지를 가한 다음에 북한이 또 호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조금씩 풀고 있어요. 푸는 가운데 전 정부의 일이지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사실 소통되고 있는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너무 예. 중요해요. 남북 관계는 북한을 테이블로 데려온다 이 액션이 아니에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가장 1차적 기본권인 생존의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인데 예. 그 문제에 지금 키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지금 판사님이 모르신다? 예, 그거 몰라도 문제인 네. 거예요, 사실은. 네네. 예, 알면서 그랬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데 어쨌든 3특검이 또 협조 체계도 잘 꾸려서 어쨌든 진실에 다가가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우리 또 의원님께서 김상환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죠. 예, 헌법기관의 이제 수장으로 가는 분인데 참 중요한 역할 맡으신 겁니다. 네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개혁 얘기를 또 그 청문회장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을 다양화하는 부분 이거는 좀 국민들이 많이 좀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의원님 보십니까? 너무 당연하죠. 증언을 막는 사람들은 왜 막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증언을 막는 사람들은 왜 막는 줄 알아요? 권력이 100이에요. 예. 100명 있으면 1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럼 언뜻 100분의 보기에. 1인데. 그렇죠. 예. 300이면 300분의 1도 못 갖는 거예요. 0.3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죠. 100에 100명과 100에 300이 숫자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0으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줄어들잖아요. 권한이. 그렇죠. 줄어들죠. 그래서 예. 대법관의 저항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그렇게 숫자 늘리는 거에서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권력들이 누리고 있는 그 소수의 권한들을 여전히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제 답변에 있어서는 좀 주저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다양화 그리고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느릴 필요가 있다라는 데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저 역시 그 부분은 제가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여러 차례 뭐 예. 밝혀오고 그 부분에 대한 뭐 토론회, 기고, 방송도 여러 차례 했었죠. 근데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무릅지 않았나 근데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게 딱 두 개만 얘기하면 되는 네. 게 조이대의 난, 아이고. 희대의 난을 하나 다 우리가 겪어봤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법원이 벌린 거고 저는 이것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말도 안 되는 법리, 이거 법리도 아니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서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거. 이거 사실 무슨 탈옥 사건에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까지 나오고 이것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봐도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개혁이 정말 필요한가. 이건 뭐 더 맞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재판 소원제도.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 3심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법원은 사실 법률심이고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2심제인 상황에서 재판소원제도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일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한 번 가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받아보는 건데 이게 독일에도 있는 제도 네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이 부분을 좀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상환 대법관 물으셨을까 전 그분의 대법관 입장도, 예. 그분의 입장은 예.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시긴 했어요. 아무래도 대법관 출신이시니까. 네네네네. 보수적으로 예. 답변하시긴 했는데 저 그분의 개인 생각은 조금 더 다른 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든 제도는 절대 선언은 없습니다. 예. 근데 시대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은 결정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창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더더욱 지금 그런 요구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단순 사심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권 침해, 그리고 다시 말해서 헌법 위반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래도 사전적으로 걸러지는 게이트가 있거든요. 예. 이제 첫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심제가 된다. 그럼 대법원이 법원을 하나 더 두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은 이미 이제 저희가 극복한 좀 거고요. 과장된 네, 거고. 과장된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네,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사법부의 현실을 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라도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에 그 정도 기능을 다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무르익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것도 심플하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결국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많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란 국면에서 대법원은 그렇죠. 오히려 멋진 내란을 말씀이네요. 정리되지 않게 협조를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조이대의 난이라고 제가 맞습니다. 표현을 했고,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 위상은 대법원보다 밑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내란을 정리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저는 헌법재판소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달라진 시대 위상에 따라서 권한과 역할 좀 재조정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저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실 걸로 봅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좀 애써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이제 좀 시작된 지도 한 2달여 이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우리 민주당이 어떤 역할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 경험으로 얘기한다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박근혜 탄핵의 야당의 1년을 경험하고 문재인 정부의 3년의 여당을 경험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제는요 어쩔 수 없이 그 대통령의 설계 다시 얘기해서 청와대 발 어떤 기획에 의해서 여당 의원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국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웠던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개혁에 있어서 그 순서 이제 청와대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원들은 사실은 조금 기다려서 호응해주는 역할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때때로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민도 있겠지만 당도 역시 개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때로는 경쟁적으로 초반에 해야 될 개혁들을 미루지 않도록 예. 또 때로는 대통령이 공무원 조직을 아울러야 하는 그렇죠. 넉넉한 입장을 취해야 될 때가 시간 있거든요. 조절도 필요할 그렇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예. 당이 또 나서주고 하면서 역할들을 좀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런 반성과 후회들이 또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개혁은 정권 초반에 그리고 때때로 대통령이 나서기 어려울 때는 당이 리드하면서 가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도 하고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있으실 텐데 이제 정부와 여당의 관계 이제 새로운 관계가 바뀌셨을 텐데 아마 이런 협력적인 개혁 경쟁 네. 아마 이렇게 네. 요약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여당 의원님들 역할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대통령제 체제 하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더 정치를 할 때 오히려 대통령께도 공간이 더 생기고 맞습니다. 예, 훨씬 더 당과 정부가 더 유기적인 협력을 더 할 수 있는 이 종류가 더 많아지지 않는가. 네. 또 그런 방금 생각도 듭니다. 주신 말씀이 너무 맞는 게 대통령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여당이 여당이 해야 하는 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당의 입장이 이런데라고 대통령이 너무 계속 끌고만 가시면 그게 대통령께는 또 책임이 부담일 다 수 몰려가죠. 있어요. 책임이 다 쏟아지죠. 맞습니다. 공간을 열어주는 게 바로 예. 정당의 아, 역할입니다. 축구에서도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을 여는 어, 건데 예. 패스할 공간을 예. 찾아야 아유, 되겠죠. 오늘 좋은 예.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의원님 오늘 너무 활용해야죠. 감사드리고요.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네네. 시간은 다 됐는데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하면 떠오르는 건 단지 여성성을 넘어서서 이제 엄마 하면 따뜻한데 늘 든든하게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말씀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나눈 얘기들에 심지궂게 가져가야 될 확인하는 사실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그걸 해내야 될지에 대한 결심을 하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국회 카페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